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내가 언어의 바운더리가 요만큼이면 내 세계는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내 언어가 풍부할수록 내 세계도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단어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만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영상에서 저도 본 거지만 에스키모인들 있죠. 에스키모인. 에스키모인들의 언어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다른 게 많대요. 그러니까 내리는 눈, 쌓인 눈, 뭐 녹은 눈, 뭐 이렇게 뭉쳐진 눈 이런 식으로 그 눈에 다 이름이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눈인데. 그들에게는 맨날 눈만 보고 사니까 그 각각의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어에는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 많대요. 상실, 고독, 이런 말이 많대요. 대한민국 사람. 왜냐면 옛날부터 뭐 외세 침탈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고달펐나 봐요. 그래서 언어에서 우리가 한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고독한 거, 슬픈 거, 상실감, 이런 거에 관련된 언어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 말도 굉장히 전 와닿더라고요. 또 요 말이 되게 웃겼어요.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이 사람 얘기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다면 먼저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괜히 움직이지도 않을 돌에 꽂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를 꾹 낑낑거리고서 힘 빼고 있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돌부터 먼저 움직여라. 그러다 보면 이 돌도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붙잡고 똥 싸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얘기인데 생화학 그 시험을 보는데요. 본과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생화학 시험을 보는데 뭐 이렇게 그 대사를 메타볼리즘이라는 그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설탕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해되고 그게 간에 가서 어떻게 돼가지고 뭐로 변해가지고 그게 뭐로 돼가지고 어떤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뭐 어쩌고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찌끄레기가 뭐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배설되고 뭐 이런 거 쫙 무슨 화학식으로 막 푸는 게 있어요. 근데 당 대사는 그나마 뭐 할만했어. 프로테인 대사 그나마 할만했어. 와, 근데 지질 대사는 진짜 머리 깨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지질 대사 파트를 또 제가 족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나눠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먼데이 저널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사 아저씨한테 맡겨가지고 월요일마다 애들씩 나눠보고 시험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질대사를 제가 족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건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양도 많고. 그래서 족보는 내가 만들었는데 시험 공부할 때는 제꼈어요. 야, 씨, 한 문제 나오는데 내 제낀다, 이거. 아주 제꼈어요. 그래도 지금도 지질대사 그러면은 머리에 지진이 나요. 그래서 왠지 싫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지질대사를 붙잡고서 꼴랑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걸 붙들고 있었으면 차라리 그거 볼 시간에 당대사, 프로테인 대사를 더 공부했으면 시험 문제 5개, 6개씩 나오니까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았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또 이게 의사들한테는 조금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항상 의사들은 트리아지라는 거를 해요.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얻을 거 얻고,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환자가 3명이 있어. 그러면 이 환자는 급하게 손을 봐야 되고, 이 환자는 천천히 해도 크게 문제 안 생기고, 이 환자는 중간이야. 그럼 뭐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혼자인데. 그럼 급한 사람 먼저 해야 돼요. 숨 넘어가는 사람, 심장 멎을 것 같은 사람 먼저 달라들어서 살려놔야 되잖아요. 너무 아프다고 손가락 찢어지고 너무 아파서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늦게 꼬맨다고 피 몇 방울 더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피 몇 방울 더 흘리는 거라면
이걸 나중에 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나도 다 급하고 큰일이죠. 왜냐면 이게 손 이렇게 잘린 애가 뭐 3대 독자야. 그러면 막 집안 사람 다 와요. 뭐 증조 할머니까지 와요. 그래서 막 의사 찾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응급실에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습관을 학생 때부터 계속 배우게 됐던 것 같고 병원 생활하면서 맨날 배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욕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은 쏟아지니까. 일은 계속 쏟아지는데 큰 빵꾸, 작은 빵꾸. 그러니까 일을 내가 뭐 놓친 거,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의사들끼리 용어로는 그냥 빵꾸 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침에 회진 도는데 야 정환아 너 어제 뭐 그거 빵꾸 냈다며? 뭐 이런 거예요. 너 그거 안 했다며? 너 잘못했다며? 뭐 이런 거를 야 너 어제 빵꾸 냈다며? 정신 안 차릴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큰 빵꾸를 내면은 사고잖아요. 근데 작은 빵꾸는요, 오늘 메꾸면 돼요. 그러니까 큰 거를 하다 보면 작은 게 못하는 수가 생겨요, 실제로.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턴 시절, 1년차 시절 이럴 땐 진짜 힘들 때는 24시간 수술하고 응급실 당직이었거든요. 그 응급실 당직에서 그날 저녁에 뭐 찢어지고 깨지고 한 사람들이 10명이 오면요. 골반 새야 돼요. 그러면은 24시간 밤새고 잠 못 자고 응급실에서 밤에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응급실 콜을 받을 때 제정신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는 게 아니라 쓰러지거든요. 거의 좀비 수준이 되는데 한 이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맹해져요.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다가 뭔가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큰 거는 해야 돼요. 안 놓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을 들이고 배웠던 건데 환자들한테도 가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 쓸 방도가 없다면 주변부터 움직여라.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 답도 없는 거에 붙잡혀서 자기 생활, 삶,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면서 의미도 없는 거에 연연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너무나도 답이 없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우리 오늘 Q&A 질문에도 그런 거 되게 많죠. 수술한 지 이틀째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후회돼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죠. 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조금 경과 보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시간을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거울 보고 울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수술을 시작해가지고 30 중반까지 계속 10년 동안 수술만 하고 지내는 분이 계세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얻을 게 있느냐, 잃어버린 건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꽂힌 거, 본인이 아쉬운 거를 해결하려고 막 덤비다 보니까, 그걸 다 놓치고, 젊은 시절 다 놓친 거잖아요. 20대 얼마나 좋아요. 예쁘고 안 예쁘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쁘고 안 예쁜 것보다 20대라는 그 어떤 젊음이라는 거는 정말 가치가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그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작은 거에 집착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거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어록에 이렇게 딱 있어서 되게 뻥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답노트 써라. 수술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면 원망하고 새로운 병원, 새로운 수술 방법, 뭐 새로운 의사를 찾기보다는 내가 왜,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느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를 먼저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아, 내가 이걸 간과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얼굴이 커. 갸름해지고 싶어. 뼈를 잘랐어. 근데 너무 많이 잘린 것 같아. 얼굴이 막 늘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프팅 해야지. 거상해야지. 아큐 해야지. 지방흡입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쏟아져 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 하러 다녀.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문제인식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괴로운 거에 대한 답만 찾아서 계속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제가 환자분하고 상담하면서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라는 게 옳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이 논리가라는 이런 큰 빌딩이 만들어지는데 잘못된 논리를 시작을 해서 여기서 삐딱하게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진다. 이 표현을 제가 가끔 써요. 왜냐하면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스라인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본 온갖 광고성 글과 정보를 얻어서 자기 나름의 논리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난 잘못한 게 없고 논리적으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Q&A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 아닌가 싶고요. 철학자란 건강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안에 박혀 있는 다양한 사고의 오류를 고쳐야 하는 사람이다. 이게 철학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 나오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한계가 명확한데 왜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냐는 거죠. 또는 그게 틀렸다고 내가 느껴지고 틀렸다고 증명이 되는데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설근 전진이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수술이 나쁘고 허무맹랑하고 아주 빌어먹을 수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술의 한계가 명확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수술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를. 그럼 안 해야 되잖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처럼 돼버려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가슴이 없는 동양인들은 가슴이 없어요. 그럼 가슴 수술을 해요. 그럼 뭘 하죠? 보형물을 넣었어요. 근데 막 실리콘 터지고 막 암 생긴다 막 사고가 막 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처음에 보형물을 만들었던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실리콘 터져가지고 뭐 암 생긴다는 얘기 듣고서는 그거 환불해 주다가 회사 파산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본 거야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 가슴에 보형물 실리콘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FDA에서도 실리콘 보형물 넣지 말라고 그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나온 게 코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설사 이게 찢어져도 이게 실리콘이 막 퍼져서 흡수되고 이러지 않는 그런 코이시브 젤이라는 게 나와서 FDA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가슴에 보형물 넣기 싫은데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또 제가 레지던트 시절, 펠로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 시절에 또 가슴에 지방 넣는 게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가슴에 지방 넣는 게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껌 먹고 알 먹고예요.
뱃살도 많아 죽겠는데 가슴은 없어. 그럼 뱃살 지방 빼서 가슴에 넣으면 가슴 커지고 뱃살 쇽 가늘어지고 얼마나 좋아. 꼭 먹고 알 먹고네. 환자 꼬시기도 좋고 의사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그냥 내 거니까는 괜히 보형물 들어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좋다고 넣었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대학에서 실제로 봤어요. 가슴에다 지방을 넣었어요. 근데 이 환자의 경우가 20년 지난 얘기니까 지금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피부과 의사예요. 여잔데 남자친구가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피부과에서 지방 이식도 한대요. 근데 그 당시 지방 이식이 막 유행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지방을 빼가지고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가슴에 염증이 난 거예요. 계속 질질질질 균이 나오면서 고름이 나와요. 가슴 피부는 계속 망가지고요. 엑스레이 CT 찍어보면 막 석회화되고 막 찌그러지고 이제 가슴 딱 열어보면은 이게 동통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찌글찌글찌글하게 막 까맣게 돼 있고 빵꾸 나 있고 막 질질질 고름 새고 막 이래요. 그 환자를 6개월을 봤거든요. 그 염증 치료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본 입장에서는 야 가슴 수술에 지방 이식한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만 보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막 석회화돼가지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사람들 보고 막 고름 나오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지방 이식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업가 딱 나와 보니까 웬걸 막 지방 이식한다고 갑자기 유행이 확 부는 거예요. 학회에서도 막 발표도 하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가슴에 지방 이식하는 거 확 줄었어요. 요새는 거의 뭐 학회에서도 발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그걸 보고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내 거라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 흡수돼서 없어지는 뼈이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 계속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는 때로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해와서 안전한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냥 교과서에 있다라는 이유로 마구마구 이렇게 오류에 대한 검증 없이 고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맹신하는 것들은 의사나 철학자나 과학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자기 반성, 되새김질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인생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 즉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제가 이걸 보고서는요. 이거 평상시에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상하게 말 못하고요. 그냥 제 언어로 좀 싼마이로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할 깜이 되냐. 나는 내 몸땡이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하냐. 남한테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려면 최소한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 몸뚱이를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몸뚱이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한테 너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비난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요. 그냥 뭐 일례로 얘기해 드릴게요. 병원에 갔어요. 어떤 의사가 환자분 당뇨 있으시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살 빼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사 자체도 배 나와서 배에다 인슐린 맞고 진료 끝나면 담배 피고 저녁에 술 약속에서 술 먹고 이래요. 웃기죠. 근데 이 얘기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우리 내용으로 돌아오면 제가 비대면 상담을 지금 이제 2년, 3년 차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비대면 상담을 1000명 넘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답답한 거를 1, 2, 3, 4를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넘버원을 뭐로 뽑냐면요. 키 155에 65kg 나가는 분이
V라인 되고 싶다고 저한테 비대면 상담 요청할 때. 상상해보세요. 키 155에 체중 65kg. 선생님, 저 얼굴 갸름해지고 싶어요. V라인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대면 상담 이렇게 딱 파일이 있을 때,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살부터 빼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살 빼야 돼 라고 말하면 이거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환자들한테는. 지금 수술할 게 아니라 넌 살부터 빼야 돼 라고 말하면 환자들은 열에 9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살은 뺄 테니까 뼈 수술해 달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뚱뚱하고 살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선생님 저 V라인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 먼저 빼셔야 돼요. 이러면 되게 그 말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환자들이. 또 어떤 환자는 정신적으로 막 불안정해요. 어느 날은 웃었다, 어느 날은 울었다, 어느 날은 승질냈다, 어느 날은 욕했다, 어느 날은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한테 환자분 일단 정신과 상담 좀 먼저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한테 진심 어린 조언해 주셔서. 이런 경우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나오면 98명은 지금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방흡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다 그거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빼고 남은 부위, 비기 싫게 남은 부위 또는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의사한테 손을 내밀어서 하는 게 지방흡입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일이라 지방을 왕창 빼주면 그게 계기가 돼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직원 중에 꽤 오래된 직원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친구가 있었어요. 아파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원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흡입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도망 다니다가 근데 그 직원한테 제가 지방을 진짜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뺀 경우거든요. 토탈 해가지고 5000cc 뽑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뽑거든요. 근데 이제 5000cc나 뺐으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아프겠어. 그래서 회복실에 가가지고 많이 아프지 막 피주머니 넣는 거 질질질질 막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지 아프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원장님 고마워 감사해요. 제가 이러고서 또 살이 찌면 제가 미친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대방이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진짜 살 뺄게요. 저 운동할게요. 이러고서 또 살찌면 제가 미친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경우도 물론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수술로 내가 바뀔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런 글들 또는 그런 사연들이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얼굴이 어떻게 돼서 수술이 망해서 직장도 잃었고 남자친구도 헤어졌고 뭐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환자들 경우에.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술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남자들이 좋아하거나 직장이 뭐 다시 생기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해주거나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결국은 멘탈 게임이다. 본인이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수술로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냥 저는 수술해서 그렇게 되면 일도 잘할 수 있고 이제 연애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의 어록에서 제가 정말로 동감하고 제가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왔던 내용들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얘기들 여기 좀 적어봤고요.